반갑습니다. 역사와 철학의 저자 하얀바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을 전공하신 실비안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본능의 좀비부터 하겠습니다. 좀비가 일반인을 물면 좀비가 되듯이 이성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이성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배려받지 못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배려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가 일반인을 물면 일반인도 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통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현실 세계 속에서 만약 이성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이성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둥이나 뭐 꽃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된 이유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첫사랑이나 그런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갑을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갑이 을을 배려하지 않으면 을도 병을 배려하기 힘들게 되고 병도 정을 배려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을 배려하지 않았는데 을이 중간에서 이제 병을 배려하려고 하게 되면 보통 을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갑이 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겠죠. 다음은 황건적의 날, 동학혁명,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종교나 사상에 빠지기 쉽고 종교와 사상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일이 없으면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사랑을 할 수 없거나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어집니다. 일과 사랑이 없어질 때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란 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혁명은 쉽게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졌을 때, 내가 당장 그 생존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서 아이의 생존이 힘들어질 때 아버님이나 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혁명이 일어날 때 보통 뭐 황건적의 난을 보면은 장각이 태평교라는 종교를 이용하고 동학혁명도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고 공산주의 혁명도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사상이 이런 혁명을 일으킨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종교가 하는 거지 종교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즘 IS가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돼서 이렇게 자꾸 이제 테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이슬람 종교가 그 테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슬람이란 종교를 통해서 결집하고 그 결집을 통해서 테러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벨기에에서 포탄 테러가 있었죠. 근데 벨기에 그 포탄 테러 하는 범들을 이렇게 봤더니 벨기에 내에서 이슬람 거주 지역에서 그 거주 지역이 테러범들의 근거지라고 합니다. 그 지역 실업률이 벨기에가 보통 9%인가 그러는데 그 지역의 이슬람인들의 실업률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그 이슬람 젊은이들이 그 테러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IS가 보통 IS의 그 대원들을 모집할 때 하는 얘기가 그 살 집과 차를 준다는 얘기로 그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한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모든 혁명들의 원인을 보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가난이 그 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좀 더, IS가 일어난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 근래 기후변화로 인해 그 러시아에서 밀 생산이 감소했고 그 때문에 그 이집트로 가는 밀 수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집트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어떤 아버님이 뭐 이제 우리 아이가 먹을 빵을 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혁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혁명이 시작되니까 그 옆 나라인 시리아에서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혁명이 시작되고 그 시리아가 혼란한 틈을 타서 IS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IS가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기후 변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자꾸 기후 변화 하면서 그게 자꾸 중요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도 딱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데, 이런 IS나 이집트의 혁명의 사태만 봐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 바로 가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그 가난이 바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발달된 문명을 가진 그런 문명이 갑자기 멸망한 원인 중에는 이제 외부의 침입도 있지만, 그 외부의 침입이 일어나기 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그로부터 일어난 그 기아와 가난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면서 멸망하는 경우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이제 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미니멀리즘입니다. 간결함과 단순함은 인간이 복잡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낮은 기억력과 게으름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면서 미니멀리즘이라는 철학을 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바로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은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는 제품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티브 잡스가 한 인문학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인간과 유저가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문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은 이런 인지 심리학이라던가 인간공학 같은 그런 쪽의 인문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인문학 열풍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좀 더 그거에 특화돼서 인문학을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은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노년에서 즐기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걸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예전에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통 노인분들이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이라던가 이제 이런 분들은 현재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죠. 돈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술이나 도박 등을 하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청년이나 이제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즐거움을 얻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잠시 노는 것을 좀 참고서 열심히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사법고시라던가 그런 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참고선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는 걸 줄이고 열심히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겠죠. 이런 즐거움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또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인간에 대한 건강과 본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이제 화면 식동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화는 이제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고요. 면은 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식은 먹는 걸 뜻하고요. 동은 규칙적인 운동, 약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식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적당한 수면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약을 먹으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화는 정신적인 면이고 면식동약은 이제 개인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화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은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세계가 안정되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 식동약은 앞에서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지켜나가야지,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잘해도 앞에 것을 못하면은 건강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불면증이 오기 쉽고, 잠을 잘 못 자면 식욕이 떨어지기 쉽고, 잘 먹지 못하면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약을 먹게 되는 뭐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런 순서를 지켜나가면 이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제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인데, 자, 인문학을 잘하려고 하면은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고전일수록 사람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심리는 세월이 흘러도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삼국지만 봐도, 제가 삼국지를 만들지만 삼국지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무려 1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삼국지를 읽어보면 마치 어제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느껴질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더 많이 머리를 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삼국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삼국지를 최고의 인문학 소설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삼국지가 어릴 때는 이제 보통 전투를 보잖아요. 누가 이겼다 졌다. 근데 이게 삼국지를 나중에 커서 삼국지를 읽게 되면 군웅들 간의 인간관계나 지리적 위치에 따른 뭐 세력의 역학관계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소설이나 문학을 영상 매체로 옮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좋은 인문학 교재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뭐 남녀 탐구 생활 같은 거, 남자는 여자 마음 몰라요, 여자는 남자 마음 몰라요라고 했던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특화된 뭐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심리학이나 광고, 마케팅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바로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과 좀 비슷하고요.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때 뭐 어떤 면에서 편리함을 느끼는지, 어떤 면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이제 학문이 되겠죠. 이런 심리학과 광고 마케팅이 그러니까 유행한다고 보는 게 또 정치에서도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홍보위원장인 조동원 홍보본부장은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라는 카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야당은 뭐 소주 광고로 유명한 손혜원 홍보위원장도 모두 둘 다 광고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광고와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광고와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된 제품의 본질을 잘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도 인문학과 철학을 배워야겠죠. 그래야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문학을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역지사지와 지피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지사지는 상대의 편의 입장에서 이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지피지기는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한다는 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인간에 대한 파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의 순리에 대한 파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은 이제 자연과학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문학과 철학을 잘 하려고 하면은 자연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자연의 작은 일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힘이 발전하면서 자연과 대등한 위치까지 된 거죠. 하지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자연을 잘 공부하면은 그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것도 많이 보면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이란 말도,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움막을 짓고 살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란 말도 이렇게 이치적으로 따지면은 자연 법칙과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과 자연의 순리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와 인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의 순리란 무엇이냐면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죽는다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연의 법칙이라도 얘기하고요. 다음은 도를 아십니까? 도란 길을 뜻합니다. 도를 아십니까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어떤 분들이 뭐 도를 아십니까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무슨 얘기야? 뭐 사이비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도가 한자가 뭐냐면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인생에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알고 계십니까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도를 알고 계십니까는 이런 뜻은 미래에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뭐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를 뭐 배워라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자연의 순리 음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음양은 이제 세상을 구성하는 뭐 가장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플러스 여자 남자 너트 볼트 물 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음양이 서로 다른 말인데 그 안에는 이렇게 이상하게 대립적으로 대치되는 그런 개념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말과 사물에서 공통적인 흐름 같은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음양이 더해지면은 태극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더해지면은 뭐 이제 건전지의 파워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물과 불이 만나면은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수증기가 발전소의 터빈을 돌려서 전기라는 파워를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가 만나면 I라는 생명력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너트와 볼트가 만나면 강한 결합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문과와 이과가 만나면 요즘 말하는 융합형 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아이폰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이걸 딱 보면은 커다란 힘을 갖는 파워, 성공의 조건이 바로 음과 양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큰 파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과 불이 만나서 큰 힘이 이루어질 때는 물도 강물처럼 많고 불도 용광로처럼 뜨거워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양동이처럼 작은 물과 뭐 모닥불처럼 작은 불이 만날 때는 큰 수증기가 발생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음양이 만나서 큰 힘을 이룰 때는 물도 강물처럼 많고 불도 용광로처럼 뜨거워야만 큰 파워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물결 모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럼 강물처럼 이렇게 물결 모양을 그렸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강물은 이제 위에서부터 바다로 가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강물도 이렇게 물결 모양을 치면서 흐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빛도 이렇게 직진성과 파동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주가의 흐름과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은 인생에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말과 사물인데도 그 안에는 공통적인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자, 흐름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과 왼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흐름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 안쪽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보게 되고요. 왼쪽으로 가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왼쪽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의 그런 반대 의견이 되겠죠. 뭐 진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상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가기도 하는 게 바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흐름을 크게 원을 그리면은 그게 바로 태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의 양쪽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철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삼각형이 모여서 큰 삼각형을 이루고 큰 삼각형이 모여서 더 큰 삼각형을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작은 패턴이 이렇게 커지면서도 같은 모양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것을 만약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가정에서 이렇게 뭐 아이가 행복하려면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잘 돌봐야 되고 직원이 행복하려면 사장님이 직원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이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말과 사물 속에서 공통된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존감과 자신감, 겸손과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는 자존감은 자만심이 되기 쉽고 예의가 없는 자신감은 무례함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르치면서 겸손과 예의를 소홀히 하면 오만하거나 무례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겸손과 예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을 경우 자괴감과 우울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교육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좀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과 예의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요즘 근래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겸손과 예의를 이렇게 바탕으로 자존감을 키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뭐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우울증이나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회에서 가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젊을 때 너무 승승장구해서 성공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자신의 뭐 실패를 겪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그 자존감의 상실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애당초 겸손해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이해한다면은 이제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종교나 성경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보통 종교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이 신 앞에서 인간은 작은 존재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종교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종교 믿는 사람들끼리 뭐 성경책을 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성인들이 이렇게 시련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시련을 겪었다 있을 때 그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시험한다고 뭐 받아들이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면 나중에 보답을 받는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인문학이 성경이 굉장히 좋은 인문학적 교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는 인생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시기를 겪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정신이 피폐해지면서 보통 우울증이나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인생은 다시 안 좋더라도 다시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그 시련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역사 철학과 종교가 이제 비슷한 이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에서는 진리의 마지막에 이제 신이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되고, 역사와 철학은 지식의 거인이라는 자연 법칙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이 조화돼야만 태극이 되듯이 자존감이라는 양과 겸손이라는 음이 조화가 될 때 이제 훌륭한 이제 인재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정병과 기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병은 정의 정자죠. 그러니까 정의 병사들, 강한 군대가 되겠죠. 뭐 근육질의 병사라던가 뭐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가 바로 정병이 되겠죠. 근데 기병은 이제 말 타는 기병이 아니라 이제 계책을 쓰는 군대를 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라 그래도 무조건 직진만 해서 정면 승부를 하면은 뭐 어떤 뭐 약한 부대가 뭐 계책을 사용해서 상대를 함정으로 몰아서 강한 군대도 무찌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님이 바로 그런 기병을 잘 사용한 거겠죠. 자신은 적은 병력이었지만 상대의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것을 하객진이라는 포위전술로 이제 그것을 무찔렀죠. 그러니까 강한 군대라는 양과 계책을 쓰는 군대라는 음이 어우러질 때 정병을 바탕으로 기병을 운용할 수 있을 때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바로 음과 양이 만나서 태극이라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의 순리, 상선약수입니다. 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물이 고이면 썩고, 큰 물에서 놀아라.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제 뭐 문화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수준의 곳으로 문화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큰 물에서 놀아라는 뭔가 더 넓은 시장이 있는 뭐 넓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물건을 팔면은 더 큰 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의 성질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자께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살아갈 그 도리를 알라는 그런 말씀이 되시겠죠. 이 자연의 순리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전에는 산, 나무, 강 이런 것들이 산수 또는 뭐 수목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연 이것은 노자가 처음 만든 말인데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물도 산도 나무도 스스로 그러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처음으로 자연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이란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바로 자연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서양에서도 이런 말을 썼는데 그 피직스라는 말이 원래는 서양에서 자연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자연을 낳았다는 의미가 되면서 네이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철학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일종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향, 트렌드, 자연의 순리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생각과 의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흐름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남이 시켜서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건 가끔 뭐 역사에 보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역사의 소용돌이라는 그 물의 흐름 속에 휩쓸렸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뭐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내가 천천히 걷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뛰고 있다면 나도 뛰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천천히 걷고 싶어도 다른 나라가 뛰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뛰어야 됩니다. 지구가 천천히 걷고 싶어도 다른 외계 행성이 뛰고 있다면 지구도 뛰어야 됩니다.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500년간 왕조를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빨리 뛰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에 뒤처졌기 때문에 바로 멸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알아야만 왜 자신이 고통받는지 알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 불쌍한 중생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서양에서는 불쌍한 어린 양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알면은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그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을 알면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만약 좋지 않은 흐름이 있으면 가끔 뭐 무리하게 자녀 교육열이 너무 강하면 자신은 그 교육열을 따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뭐 아이한테 뭐 공부를 더 많이 시킨다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흐름에 따라서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얘기했듯이 흐름에는 큰 흐름과 작은 흐름이 있습니다. 작은 흐름은 이제 사람 물결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갈 때도 하는 게 작은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따지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게 작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흐름은 사람은 죽는다 같은 게 큰 흐름이 되는 거죠. 물은 바다로 흐른다 이런 게. 그런데 이제 큰 흐름은 바꿀 수가 없는데 작은 흐름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영웅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게임 피처폰을 만들던 흐름 속에서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쓰는 그런 흐름으로 바뀐 게 바로 이제 작은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영웅인 스티브 잡스가. 자, 근데 작은 흐름은 인간의 영역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큰 흐름인 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이제 신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큰 흐름을 거슬렀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죠. 마호메트와 같은. 그것은 예수님도 그러니까 뭐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러니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작은 굴곡을 가진 흐름이 큰 흐름을 향해 간다고 하셨는데, 다시 말해 큰 흐름은 작은 굴곡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철학적으로 보자면요. 생명의 본질이 융합이 아닌 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상태 그 자체가 이미 변화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겠죠. 변화하는 환경에 자아가 재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존재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 보면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성숙한 것이며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한히 창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투지폰과 스마트폰. 투지폰을 쓰고 싶은데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 것.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 것. 그것이 흐름입니다.
그냥 투지폰을 쓰고 싶어도 스마트폰을 쓰는 흐름이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은 재능과 성품입니다. 재능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 약간의 노력이 있으면 금상첨화. 재능은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 갑니다. 성품.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은 운명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어린데 그 아이들이 보면은 다 개성과 성격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일란성 쌍둥이를 두신 어머님들도 하는 말이,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얘기한 것이 중용에 나오는데, 천명지위성, 성품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고, 이건 바로 성품은 타고난다는 것이죠. 솔성지위도, 본능을 다스리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그런 성품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격은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억제한다는 것,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건 이제 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를 닦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성품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성품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에 맞춰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육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재능과 성품 두 번째.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그 사람의 재능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품이 좋을 경우 더 많은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재능과 성품은 운명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알 수 있는 것이 또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각자의 성격이 각자의 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코르넬리우스 네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 성품이 각자의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교육의 철학은 이제 보통 그 어떤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 필요한 분야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길러낸다는 개념이었는데요. 이제 요 근래는 그런 이제 철학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근래 철학은 그 분야에 맞는 재능이 있는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학력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분야에 맞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그 교육의 역사가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교육을 시킨 아이보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오히려 교육받은 아이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운동이라던가 이제 요즘 하는 노래 오디션만 봐도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노래 부르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 부르는 재능을 타고난 아이는 오히려 노래를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12가 끝났을 때 이제 우승을 한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정근우 선수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정근우 선수와 이대호, 추신수 선수가 동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누가 제일 잘했냐고 하니까 어릴 때도 추신수 선수가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으면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또 이걸 알 수 있는 게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를 보면은 이제 유소년 클럽에서 굉장히 나이가 어린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 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또래에서 가장 잘하는 아이는 굉장히 몸값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가 뭐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 줄 안다고 그렇게 투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유소년 클럽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나이 때 제일 잘한 애가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뭐 별 부상이 없으면 그 아이가 커서도 이제 상위 클래스의 선수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분야가 이제 다른 분야로도 이제 점점 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보디빌더가 되고 싶어서 운동을 했는데 거의 20년을 운동했지만 이제 그렇게 보디빌더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한 6개월이나 1년이면 되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을 해도 이제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육체적인 능력이 그만큼 타고나지가 못한 거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생각하는 능력은 이제 남들보다 좀 발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철학책이나 이제 철학을 배운 적은 없지만 지식과 생각을 쌓아서 이제 철학을 이해할 수 있고 철학 인문학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능과 연결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외우는 것은 또 잘 되지가 않고요. 여러 번 하고 애써봐도 이제 잘 외우는 것은 또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타고난 다 재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뭐 성공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은 13세 이전에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성공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을 통해서 인문학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재능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인문학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재능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쉬면은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능이 없더라도 노력을 멈추면은 그러니까 진리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특히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이현세 작가님이 만화가이신 이현세 작가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재능에 맞춰서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보다 앞서 나간 사람이 뭐 부상을 입거나 흥미를 잃었을 때 자신이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지 재능과 성품은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만약 야구나 축구를 보면은 유현진 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같이 하는 팀원들이 협력해서 잘 해주지 않으면 메이저리그에서 10승을 해도 국내에서는 10승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메시와 호나우더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축구 선수이더라도 같이 일하는 그 팀원들이 유능하지 않으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만약 성품이 좋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뭐 받아들이는 팀이나 회사가 적어지면서 결국은 빨리 은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동네에서 이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축구학교 뭐 선생님 정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능과 성품을 둘 다 키워줄 수 있어야지 바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제 차이나타운을 형성한다던가 아니면 동남아에서 화교가 상권을 장악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태인이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성공시키는 데는 젊은 기업인들을 돕는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경쟁만 시키고 있죠. 그리고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 성공할까봐 좀 걱정해서 이제 뭐 경쟁해서 뭐 약간 불공정한 경쟁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국지를 보더라도 이런 재능과 성품을 가장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그냥 뭐 전쟁에서 이기고 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운이 좋고 나쁘고. 근데 만약 삼국지의 유비를 보면은 유비는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정의를 외치고요. 그러니까 유비가 왜 죽었냐면은 동생 관우가 이제 오나라의 이제 배후에서 기습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지금은 송건의 오나라와 싸우면 안 되고 오나라와 힘을 합쳐서 조조와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리의 사나인 유비는 결코 자신의 원수인 오나라와 협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인 의리와 정의를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관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싶은 만큼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나라에서는 뭐 청나라에서는 뭐 장수는 관우뿐이 없다라는 뭐 그런 말까지 할 정도였고요. 그렇게 관우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수였는데 재능이 뛰어났던 거죠. 그 자신의 재능만 믿고 되게 오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송건이 관우와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합치고 싶어서 이제 사돈을 맺자고 했는데 관우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어떻게 호랑이의 딸과 개의 아들을 결혼시킬 수 있냐고 송건을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시를 당한 송건이 이제 관우가 위나라와 싸우고 있을 때 배후를 기습해서 관우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결국 관우의 죽음도 자신의 재능과 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술만 먹으면 부하를 매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은 술 먹고 부하를 매질했다가 부하의 배신으로 여포한테 쫓겨서 이렇게 죽을 뻔한 적도 한 번 있었죠.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부하들을 매질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했을 때 장비가 부하들에게 뭐 3일 만에 흰 깃발 뭐 10,000개를 만들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부하들이 장비한테 죽을 것을 겁내서 장비가 자는 틈을 타서 장비를 죽이고 오나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비, 관우, 장비 셋 모두 다 자신의 재능과 성품에 의해서 운명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책을 읽고 지식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도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어른들도 책을 읽기를 싫어하죠. 이렇게 된 데는 공부를 시험과 연계시키기 때문이겠죠. 사실 공부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배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등수를 매기고 우열을 가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게 된 거죠. 시험이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시험의 장점은 시험은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배분 시스템입니다. 공무원 같은 한정된 자리가 있을 때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시험이 없다면 아마 집안이 좋거나 잘생겼거나 아니면 키가 크다던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시험은 공정한 인재 등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만으로는 그 사람의 재능과 성품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공부란
재미있는 것이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특히 미대 입시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요. 예. 한국은 미대에 들어가려면 화실을 다녀야 되고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프랑스 미대 입시는 그림을 간단히 그리고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 설명하는 게 네.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실을 다니거나 입시 미술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재능이 있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 미술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일단은 시험을 잡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게 목표가 가장 되니까. 좋은 기술적인 그림을 네. 이제 내야 되는데, 한번 파리에 있는 보자르 교수님이 한국 학생들이 한 해에 이제 몇 명이 몰려온 적이 있어요. 봤는데 처음에 한 명 한국 사람 걸 봤을 때는 "헉,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다니" 하고 놀란 거예요. 우리는 네. 엄청 많이 이제 기술적인 걸 맞습니다. 익히니까. 예. 그러고 나서 학생 몇 명 걸 더 보니까 다 똑같- 똑같고 그래서 다 떨어뜨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배움이라는 것은 그냥 꾸준히 계속 하는 그런 배움의 즐거움을 가르쳐줘야지, 아이들한테 시험을 통해서 우열을 가려서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공부를 못했었는데 목구멍까지 정말 공부도 못하는 게 먹기만 하니까 수백 번 올라왔지만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돌을 두 손을 옮겨서 기도를 하면서 참았거든요. 네. 결국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친 듯이 몰두해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고3인데 맞습니다.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행주 삶아놓고 나가요. 왜냐면 갔다 와서 또 요리 연습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맞습니다. 그 일을 찾기까지 만일에 구박하고 맞습니다. 계속 성적 가지고만 뭐라고 했으면 그 적성을 못 찾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연히 성공한 건데, 네. 성공이라기보다는 네, 아직 잘 성공, 찾은 진짜 거죠. 성공했다고 성공이란 말도 못 할 거예요. 성공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아이가 돈을 잘 버는 단계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찾은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말씀대로 재능을 무시하고 그 네, 숫자화된 그렇죠. 성적으로만 맞습니다. 네. 사람을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13세 이전에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이렇게 찾아주는 교육을 우리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 그 전에 교육이 ABC를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정말 엄마들이 엄격하게 ABC를 가르쳤다면, 유대인은 아기들한테 성경책에 꿀을 발라놔요. 그리고 그걸 장난감이랑 같이 던져놔요. 그럼 성경책에 꿀이 묻어 있으니까 그걸 달콤하네. 그래서 그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쳐 읽고. 그게 유대인의 첫 번째 교육의 방식이었어요. 네, 책에 맞습니다. 꿀을 묻혀놓는 게. 성경은 사실 굉장히 좋은 인문학 교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잘 되는 데는.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